싶어서 그랬어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바이벌 SF 키트 토끼 한 마리 홍상주의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오늘은 아주 요즘 핫한 화제의 그 작품 네, 킹덤 땡땡 아신전을 다뤄보겠습니다. 사실 아신전뿐만 아니라 시즌 1, 2도 같이 다뤄야 더 재밌기 때문에 시즌 1, 2도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신전이랑 그 킹덤 1, 2랑 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저희가 스포일러를 마음껏 할 거기 때문에 안 보신 분들은 일단 보고 오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신전은 이제 7월에 개봉이 된 거죠? 네, 공개가 됐죠. 7월에 공개가 됐고 7월 27일인가 뭐 그렇게 됐던 것 같은데. 저 공개가. 포스터에 있네요. 20 네. 며칠 날로 네. 되어 있는 23일? 네,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뭐 그래도 스포일러가 없는 선에서 잠깐 이제 소개를 드리면 조선 시대를 배경으로 한 좀비물입니다. 이 조선과 좀비의 그 만남이라는 게 참 신선한데 마침 이제 그 조선이랑 좀비를 다룬 영화가 비슷한 시기에 또 개봉을 했었대요. 창궐이라고. 네. 그래서 근데 킹덤은 아주 호평을 받았고 창궐은 혹평을 받았죠. 네. 그래서 좀 더 대비가 되는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조선의 그 좀비, 사실 이 좀비가 그냥 조선 배경으로 나온다 뿐만 아니라 이 좀비가 나오게 되는 배경이라던가 그 다음에 이 좀비 역병이 퍼지는 그 계기라던가 이런 것들이 조선 시대의 그 유교적인 문화, 사회상 이런 것들에 되게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부분들이 잘 얽히고 설켜 있어가지고 정말 이거는 이런 말 하기 좀 싫지만 K 좀비라고 할 만하다. 그러니까 한국형 좀비라고 할 만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비 드라마 시리즈고요. 일단은 시즌 1 6편, 그 다음에 시즌 2 6편, 그리고 최근에 나온 킹덤 아신전까지 나와 있고요. 이제 시즌 3를 사람들이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즌 1, 2는 사실은 몰아서 보시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쵸? 네, 그게 중간에 끊어가지고 보기에는 너무 이어지는 내용이고, 그러니까 시즌 1에서 딱 클라이맥스 직전에서 끊거든요. 끊고 시즌 2 시작하자마자 이 클라이맥스 전투가 벌어지기 때문에 예, 이왕이면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아신전은 나오고 나서 이제 시즌 3가 나와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또 끝났기 때문에 시즌 3가 나올 것 같습니다. 뭐 언제 나올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일단 이 킹덤은 김은희 작가가 시나리오를 썼고요. 김은희 작가가 아주 옛날부터 준비를 하던 작품이에요. 2011년 정도에 구상을 했었는데 이거를 그때 당시에는 이제 넷플릭스가 없었으니까 우리나라 드라마 시장에서는 이런 걸 만들 만한 뭐 기술이든 아니면 좀 금전적인 투자든 이런 게 부족했던 것이죠. 그래서 드라마를 제작하는 쪽에 이제 이 시나리오를 좀 얘기를 해도 다들 좀 들은 척 만척 했대요. 그런데 그러다가 2014년쯤에 Y랩이라고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윤인환 작가 그다음에 양경일 작가가 있는 그런 창작 집단인데 여기에서 이제 윤인환 작가가 스토리를 쓰고, 그러니까 김은희 작가랑 윤인환 작가가 스토리를 쓰고 양경일 작가가 그림을 그린 웹툰 신의 나라가 연재가 됩니다. 이게 일본에서 먼저 연재가 되고 또 우리나라에서 연재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윤인환 작가랑 양경일 작가는 신암행어사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신암행어사로 되게 유명한 콤비고 신암행어사도 정말 재밌는 작품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제 그 킹덤이라는 작품은 이 신의 나라라는 웹툰의 스토리를 그대로 가져온 건 아니에요. 그대로 가져온 건 아니고 제가 이거를 보지는 못했지만 좀 찾아보니까 일단 스토리적으로 뭔가 연결되는 부분이라기보다는 그냥 설정이 비슷하고 그다음에 좀 배경이 비슷하고 그래서 조금 그냥 설정을 공유하는 또 다른 얘기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드라마 얘기를 좀 해보면요. 그래서 그 김은희 작가가 이 킹덤에 대해서 인터뷰를 한 거를 제가 또 링크로 소개를 드릴 텐데, 여기 보시면 킹덤은 배고픔에 대한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좀비라는 거는 다른 모든 욕구가, 그러니까 그 식욕, 이 먹고 싶다라는, 지금 화면이 멈췄어요. 아이고. 네. 이러면 안 되던데. 이러면 이거를 뺐다 껴봐야겠죠? 네. 보통은 저희가 목소리는 계속 나가고 있나요? 영상은 지금 멈춘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됐다. 이거는 인테그레이티드 웹캠이에요. 그렇네요. 네. 로지텍 캠을 다시. 됐다. 오, 이런 방법이 있네요. 오. 앞으로는 이렇게 해결을 해야겠어요. 네. 제가 캠을 껐다 켰습니다. 캠이 가끔 이렇게 좀 맛이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배고픔에 대해서 콩땅콩님 확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고픔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다. 사실 이 극의 배경이 아까 뭐 경신대기근도 얘기를 하셨지만 극도로 이제 백성들이 굶주려서 사실 인육까지도 먹게 되는 그런 정도의 이제 배고픈 상태에서 벌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런 배고픔을 주요 이 키워드로 놓고 스토리를 구상을 하셨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킹덤으로 표현하고 싶었던 배고픔, 채워지지 않는 갈증은 기득권의 권력을 더 가지지 못하는 데서 오는 욕망에도 들어있고, 그래서 좀비가 되면 사실은 왕부터 뭐 양반, 천민 뭐 이런 거 없이 모두 이제 좀 비슷해지는, 약간 평등해지는 그런 부분들도 일부러 좀 표현을 하려고 했다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시놉시스는 이렇습니다. 이제 왕이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오늘 내일 하고 있는데 왕이 죽었는가 아닌가, 그러니까 붕어를 했는가 아닌가에 대해서 막 소문이 막 분분해요. 그런 사이에 또 뭔가 이상한 역병이 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세자고요. 왕의 아들이죠. 왕의 아들인데 이 세자가 이 역경을 어떻게 헤쳐나가고 또 해결해 나가는지가 시즌 1과 2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스포일러가 없는 얘기를 했고요. 자, 이제 스포일러를 마구마구 뿌릴 테니까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띠링띠링 스포일러 어러트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스토리를 좀 얘기를 해야겠죠. 그래도 스토리를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특히 흥미로웠던 부분이랑 또 떡밥이랑 뭐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아신전 얘기도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시즌 1과 2는 저희가 같이 묶어서 얘기를 할 거고요. 네. 일단은 공간 배경을 먼저 얘기를 드리면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처음에 한양 도성 안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세자가 이 궁궐 안에서 아버지를 좀 뵙게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못 보게 하죠. 사람들이.
가로막죠. 그래서 왜 아버지가 병세가 되게 깊으신데 왜 나를 못 보게 하느냐 이런데 특히 중전이 가로막습니다. 이 그 중전은 임신을 한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나한테 반항하는 거냐? 중전이 이제 그 왕을 보지 말라고 했는데 세자가 자꾸 보게 해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너 어머니에 대한 효심이 좀 부족한 것 같다 이러면서 아니면 지금 내 뱃속에 있는 이 아이가 지금 넌 두려운 거냐? 뭐 이렇게 지금 겐세이 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냐면 세자가 후궁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후궁의 아들이고 적자가 아니죠. 그리고 사실 이 중전도 결혼을 되게 늦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 어린 친구죠. 네. 어린 친구고 해원 조씨 가문의 사람입니다. 여기서 해원 조씨는 이 나라에서 권문세족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떵떵거리고 심지어는 왕실까지도 장악을 하고 이제 좌지우지하는 그런 아주 세가 센 그런 가문인데요. 그러니까 이 지금 가문은 세자도 어찌하지 못할 만큼 지금 권력이 아주 세져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다가 세자가 영모를 꾸민다라는 그런 그 모함에 빠지는데 전후 관계가 갑자기 기억 안 나네요. 그 모함에 빠지면서 네. 또 세자는 세자 나름대로 뭔가 이 아버지의 상황을 알아보기 위한 단서를 찾기 위해서 지율헌이라는 그 동네에 있는 그 의원으로 가게 됩니다. 이승래 의원이 있는. 이승희 네. 의원이 있는. 네. 왜냐면 이승희 의원이 왕을 치료했다. 그쵸. 왕을 치료했다는 거를 네, 알게 되어서 일지에서 네. 발견을 했죠. 병상에서. 그러니까 그 전후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은 그 보가 붙죠. 새로운 시대가 뭐 열릴 것이다. 그쵸. 그런 왕이 보가 죽었다. 붙죠. 뭐 이런 거. 네. 근데 그 상황에서 세자가 의심을 받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그 서울에서 부산까지 말을 타고 달리는 게 사실 말이 쉽죠. 이 우리나라를 이제 횡단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 지금은 이제 KTX가 뚫려가지고 2시간 만에 가지만. 네. 그래서 정말로 이제 험난한 길인데 이제 세자가 자기의 부하, 이 좌익이라고 나오는데 이 무영이라는 이 좌익이랑 같이 그 동네로 찾아갑니다. 어차피 궁궐 안에 있으면 난 죽을 것이다 라고 이제 예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갔더니 여기가 참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막 그 죽창이 막 있고 막 폐쇄가 되어 있어요. 이 지율헌이라는 의원이.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일까 하고 들어가 보니까 막 마루 밑에 시체가 엄청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시체가 있지? 이러면서 이제 관아에 사또한테 이거를 신고를 해가지고 그 시체를 다 끌어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끌어내면 안 됐던 거예요. 이 지율헌에는 또 다른 주인공 섭이라는 주인공이 있는데요. 의녀죠. 네, 의녀고 베드나 씨가 연기를 했던 그 의녀인데 여기 이제 이승희 의원이 서울에 갔다가 돌아오는데 단이라는 이제 그 제자가 있었는데 단이가 죽은 채로 시체를 그 시신을 갖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물어봐도 이승희 의원이 제대로 얘기를 안 해요. 그래가지고 뭐지 이러고 있었는데 아까 이제 이 배경이 참 기근이 일어난 상황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 배가 고팠고 이 의원에 있는 환자들조차도 정말 이 풀뿌리 죽조차도 못 먹어가지고 다들 이제 시름시름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 영신이라는 캐릭터가 여기서 등장을 하는데 영신이라는 캐릭터도 참 좀 중요한 조연 중에 하나죠. 네, 그래서 영신이라는 캐릭터가 아이고 이렇게 못 먹고 살면은 달리기 어떡해. 진짜 잘하는 친구.
그리고 총도 잘 쏘는 친구. 스나이퍼. 네.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이게 굶고만 있으면은 우리 다 죽겠다 이러면서 다니의 시체를 가지고 국을 끓입니다. 네. 그래서 좀 고어한 걸 못 보시는 분들은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뭐 그렇게 자세히 나오지는 않고요. 네. 그래서 끓여서 이제 사람들한테 그 고깃국을 먹이는데 이 사람들이 그걸 먹고 갑자기 죽어요. 갑자기 캑캑거리면서 쓰러지는데 그 다음에 금방 살아나가가지고는 좀비가 되는 거죠. 좀비가 되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물고 근데 이 문 사람도 좀비가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체들을 그 좀비들이 이제 해가 뜨면은 비활성화가 돼요. 불활성화가 돼가지고 네. 그래서 이 좀비들을 그러니까 해가 뜨면 막 이렇게 마름이 뭐 그림자 같은 그런 데로 막 몰려가가지고 이제 약간 동면에 빠지는데 그거를 이제 거기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좀비들이 나오지 못하도록 이제 막아놓은 거죠. 동면의 반대죠. 이제 여름잠이죠. 여름잠. 그렇죠. 네. 그랬는데 그거를 굳이 이 시체를 끄집어내가지고 사단이 납니다. 얘네들이 동네가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얘네들이 해가 지니까 이제 좀비들이 막 깨어나가지고 그래서 그 사단을 이 세자랑 이 의녀가 뭐 어떻게든 잘 이제 극복을 해가지고 물론 사람들이 많이 죽지만 그렇게 탈출을 하고 동네가 네. 보니까 부산에 있는 곳인가 보네요. 아 동네를 모르세요? 네 몰라요. 아, 저는 부산 출신이라서 당연히 아는데 동네 부사 송상현 모르시나요? 처음 들어봐요. 네. 아 저희가 이제 초등학교 때 다 막 그런 걸 배우는데 일단 동래는 매우 큰 곳이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곳이었고 부산 하면 동래 였어요. 그때는. 그래서 그 동래가 이제 부사가 이제 그 올 정도로 아주 큰 곳이었고 또 이제 외구가 쳐들어오면 거기서 이제 막아야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곳이었죠. 네. 그래서 동래 파전 유명하잖아요. 아, 좋은 것 같아요. 네네, 동래 파전 유명하고요. 그다음에 금정산이라고 해가지고 금정산성, 네, 그런 것도 동래 근처에 있고, 그래서 뭐 그런 곳입니다. 아주 동래에 뭔가 역사적인 그런 유적지도 충렬사라고 뭐 그런 데도 있고, 네, 좀 역사가 오래됐고 옛날부터 좀 번화했던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동네에서 일단은 1차 팬데믹이 일어나는 거죠. 팬데믹이 일어나고 거기서 겨우겨우 탈출을 해가지고 이 인물들이 좀 탈출을 해서 이때 세자는 이 이승희 의원의 병상일지를 찾으러 갔어요. 그 지율헌에. 네. 그런데 여기서 조범일이라고 조학주의 아들과 마주칩니다. 조학주가 누군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조학주는 메인 빌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최종 보스. 물론 나중에 이제 그 뒤에 또 보스가 나오지만 어쨌든 직책이 뭐죠 이 사람이? 이 사람 좌의정이었나? 영의정이었나? 그런 직책이 그쵸, 뭔가 아주 높은 직책이었는데 이 사람이 일단은 영의정이네요. 영의정이군요. 예, 배우가 류승룡 배우님이시고 이 조학주가 이 조씨, 해원 조씨 가문의 그 세력의 최고봉인 거죠. 네. 그리고 이 사람의 아들입니다. 조범일. 근데 좀 성격이 개차반이에요. 네, 개차반이고 그래서 자기 아들 보고 너 세자가 지금 부산으로 트트트 했으니까 지금 가가지고 죽이든지 말든지 어쨌든 그 세자가 이승희 의원을 만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세자가 가가지고 그러니까 조범일이 가가지고 세자가 병상일지 찾는 것도 방해를 하고
막 싸우는데 결국 세자가 이 조범이를 죽입니다. 근데 사실 머리를 베죠. 예, 뭐 직접 죽였다기보다는 거기 이제 좀비가 된 이승희 의원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물려가지고 조범일도 좀비가 됐는데 그걸 이제 쓰러뜨리는 방법은 목을 베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처음 이 킹덤 속 좀비의 첫 성질이 드러나는 거죠. 목을 베면 죽는다. 네. 그러니까 좀비물이 워낙 많기 때문에 조범팔하고 아마 헷갈리신 것 같아요. 힐라리스님이. 아, 네, 그렇죠. 네. 이 좀비물이 워낙 많아서 좀비물마다 나오는 좀비의 성질이 달라요. 예를 들면 천천히 움직이는 좀비가 있고 빠르게 달리는 좀비가 있고 이렇게 뭔가 뭐 예를 들면 심장을 쏘면 죽는 좀비가 있고 뭐 목을 썰면 죽는 좀비가 있고 아무리 해도 뭐 안 죽는 좀비도 있고 네, 뭐 예를 들면 수영을 하는 좀비가 있고 못하는 좀비가 있고 네, 그렇게 다양하게 있어가지고 일단 이 킹덤의 좀비는 목을 베면 죽는다 라는 이제 성질도 이제 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범일이 이렇게 죽으니까 네. 조학주가 엄청나게 이제 눈이 획 도는 거죠. 네. 외동아들인데. 네. 그래서 내가 이 복수는 반드시 할 거다. 너를 아주 괴롭게 죽여주마 이러면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주인공 일행이 이제 동네가 난리가 나가지고 다 이제 일단 동네 부사가 네. 조범팔이에요. 네, 맞아요. 네, 조범팔이라는 캐릭터도 설명을 해드릴게요. 조범팔은 약방의 감초 역할. 개그캐. 네, 이 드라마가 참 좀 심각한데 전체적으로 개그캐가 2명 정도가 나와요. 한 캐릭터는 무영이 좀 무영은 이제 개그캐인가요? 처음에는 개그캐로 나오죠. 나중에 조금 진지해지지만 일단은 약간 그냥 성격이 좀 능글맞은 그런 느낌으로 웃길 수도 있지만 네, 처음에 이제 세자랑 같이 이제 케미가 나오는 부분은 분명히 이제 그 개그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뒤로 갈수록 좀 점점 좀 진지해졌고요. 이 조범팔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개그를 담당하는 그런 캐릭터죠. 그래서 그 힐라리스님이 킹덤 최고 귀요미라고 하셨는데 그럴만한 그런 모의 포인트를 갖고 있죠. 콩땅콩이 귀여워서 속이 다 뒤집어졌다고. 좀 답답하긴 해요. 네, 그렇죠. 네. 좀 사실 처음에 보면은 이 조범팔은 별로 착한 캐릭터는 아니죠. 그러니까 마음이 좀 약하고 여린 부분은 있기는 한데, 네, 일단은 약간 순수, 약간 바보 같은. 그쵸. 너무 순수해서 바보 같은. 네, 그런 일단은 혜원 조씨 가문의 그런 뭐라고 하죠? 낙하산 인사로 인하여 이제 동네 부사가 되었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막 이렇게 굶어 죽어하고 있는데, 지네들끼리 막 떵떵거리면서 연회를 열고 있죠. 네. 그런 장면이 나오는 만큼, 이 조원팔도 그렇게 막 깨끗한 그런 캐릭터는 아니지만, 뒤에 이제 세자 편이 되고, 좀 같이 싸우면서 좀 정의로운 캐릭터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동네에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 지체 높은 사람들이 평민들을 구해야 할 텐데 지네들만 살겠다고 막 내빼요. 그래가지고 막 성문을 걸어 잠그고 지네들만 이제 좀 보신을 한다거나 결국에는 배를 타고 이제 탈출을 해야 되는데 동네에서 그걸 지네들끼리 가버리죠. 네, 그래서 백성들은 이 산길을 통해 가지고 뭐 어떻게 탈출했었죠? 백성들이 기억이 안 나네요. 네. 지율현으로 가잖아요. 아, 맞아요. 서비가 지율현에 가면은 거기 좀비들 막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렇죠. 지율현으로 가가지고 한밤을 좀 지새고 이러는데 근데 거기에 또 그 왕이 아니죠. 조학주가 보낸 군사들이 와가지고 네, 거기서 이제 세자를 내놔라. 세자 일행만 쏙 빠져나가는 그런. 네. 그래서 세자 일행이 이제 도망을 가가지고 이제 다시 상경을 하는데 상경 안 하죠.
거기로 가죠. 그 상주? 네, 상주로 가죠. 어쨌든 네. 이제 서울 가는 길목이잖아요. 네. 그래서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는데 상주로 갑니다. 상주는 아주 큰 도시였대요. 그 당시에 큰 도시였죠. 네. 실제로. 경상도의 상이 상주에서 나온 상입니다. 네, 그 정도로 많은 분들이 아시는 사실이죠. 네, 네. 경주의 경자랑 이제 상주의 상자. 그 정도로 큰 도시였고, 여기에 이제 안현대감이라는 아주 또 멋있는 캐릭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은 칩거를 하고 있는데, 거기로 이제 3년상 지르고 계시는. 네. 거기로 가게 되고요. 근데 여기에 그 양반들이 탄 배도 이 상주로 향합니다. 상주로 향하는데 여기서 또 재밌는 게 이 양반들이 이 배에서 무사하질 못해요. 왜냐하면 이 사대부들은 신체 부모 수지 뭐 그거 있잖아요. 그것 네네네. 때문에 신체 발부 뭐 네. 수지 부모. 네. 그래가지고 이 유교 좀비. 그쵸, 유교 좀비죠. 네. 좀비를 태워야 애들이 다시 안 살아나는데 아니면 목을 베거나. 목을 베거나 해야 되는데 그걸 용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대부 집안에서 자기 아들, 좀비가 된 자기 아들을 굳이 이 괴짝에 넣어가지고 이 배에 태웁니다. 그래서 그 좀비가 밤이 되니까 깨어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배에 있던 사람들이 다들 이제 물려가지고 좀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상주 땅에도 이 좀비가 상륙을 할 뻔했는데 이 안현대감과 이 세자가 그걸 저지를 합니다. 네, 저지를 하고 이 안현대감은 근데 조금 미스테리하게 나와요. 왜냐하면 좀비를 처음 보는 것 같지가 않았거든요. 좀비를 보고 아주 익숙하게 이제 좀비들을 목을 베면서 썰어버리고 근데 놀라는 기색도 없고 처음에 이제 3년 사항을 하다가 이제 내려올 때도 이 죽지 않은 자들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금칫하면서 내려가야겠군 막 이러면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 안현대감이 과연 왜 어떤 뒷얘기가 있는가를 궁금해하게 합니다. 그리고 세자의 스승이었죠. 그쵸. 세자의 스승이라는 그런. 세자는 이제 안현대감을 좀 이제 찰떡같이 믿는. 네. 약간 그 클리셰를 빗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어요. 왜요? 약간 그 배신할 것 같은 그런 캐릭터로 비춰놓고 반전이 없는 게 반전인 거죠, 그러니까. 그쵸. 네, 맞아요. 약간 클리셰를 빗든 느낌의 네, 그런. 네. 그리고 오히려 이제 거기서 사실 배신자는 다른 사람이었다. 네. 네. 그 약간 잘 좀 연출하지 않았나. 연출을 잘 했죠. 그런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있었고. 네. 아무튼 안현대감이라는 사람은 세자의 스승인데 세자가 이 배경에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궁궐에서 그렇게 좀 높은 뭐 지위는 높지만 별로 그렇게 좀 자기 편이 많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꾸 이제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른다는 그런 공포 속에서 살았고 왜냐면은 그 조학주가 지금 그 완전히 이 궁궐에서 좀 실세이기 때문에 실세인데 반대편이라서 세자가 그쵸. 그래서 그 세자만 없어지면은 이제 조학주 쪽이 이제 세력을 잡게 되기 때문에 계속 막 독살을 하려고 하고 뭐 이런 게 있었던 거죠. 근데 안현대감이 좀 세자를 이제 잘 키웠고 세자는 이제 안현대감 어릴 때부터 따랐던 그런 약간 사제지간의 돈독한 관계가 있었다. 네. 그래서 제가 좀 스피디하게 진행을 해볼게요. 네. 그래서 이 상주로 가서 또 상주에서 이제 좀비가 이제 몰려오는 거를 막죠. 막고 그 다음에 상주는 물로 둘러싸여 있는데 좀비는 뭐 물을 싫어해가지고 어느 두 군데만 막으면 뭐 좀비를 막을 수 있다. 대구 뭐 어지기 해서 좀비가 다 상주로 이렇게 쫙 몰려오는데
그리고 두 군데에서 막으면 막을 수 있다 해가지고 열심히 이제 막는 게 시즌 1의 마지막이죠. 그쵸. 네.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도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하셨나요? 문경세제를 걸어 잠궈 버리잖아요. 피난민들이 못 올라오게 하려고. 아, 그쵸. 네네. 네. 그래서 음, 그게 그 직전에 뭐 어떤 신이 있냐면 이것도 이제 우리가 과학도로서 되게 좀 감탄했던 부분인데 조학주가 이 역병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실험을 합니다. 사형수를 가지고 인육을 이제 끓여가지고 먹인 다음에 좀비를 이제 끓여서 먹인 다음에 걔가 이제 좀비로 변한 다음에 옆에 있는 사형수를 물고 옆에 있는 사형수도 금방 이제 좀비가 되는 걸 본 거예요. 원래는 좀비가 사람을 물어도 좀비가 안 돼요. 원래는. 그쵸. 원래는 생사초라는 풀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네, 하는 것 같은데, 네. 생사초라는 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사초라는 이 보라색 꽃이 피는, 좀 추운 데서 자라는 그런 꽃이 있는데요. 이 꽃을 진이겨가지고, 침에다가 묻혀가지고, 이 인당혈에다가 꽂으면은 2시간, 그러니까 한 시즌이라고 하는데, 2시간 후에, 이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다. 라는 거를 이승희 의원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왕한테 지금 시전을 해가지고 왕이 지금 좀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시전을 했다니까 뭔가 비술 같은 느낌이네요. 네. 그래서 근데 이 왕한테 이 단이가 물려가지고 죽은 거거든요. 이승희 의원의 제자가 물려서 죽은 건데 그때는 이제 단이가 좀비로 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좀비한테 물렸는데도 그냥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는데 지금 이 인육을 끓여가지고 먹였더니 이 변이 된 이 바이러스, 변종 바이러스는 전염성이 있었던 것이죠. 네. 지금 저희 코로나도 변종 바이러스는 전염력이 더 세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걸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변종 바이러스가 그러니까 조학주가 그걸 실험을 해보고 이거는 전염이 되는구나. 그래서 이거는 통제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 역병은 우리가 다스릴 수가 없으므로 복상하기 전에 막아야 된다. 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 문경세제를 봉쇄를 했던 거예요. 네, 그렇죠. 아주 합리적인 그런 물론 그게 좋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백성들에게 좋은 판단은 아니었지만 일단은 이제 나라 전체를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거기를 이제 쿼런틴을 한 거죠. 봉쇄를 한 건데 우리나라로 치면 그 코로나 터졌을 때 대구 봉쇄한 거랑 똑같은 거죠. 그렇죠. 네. 격리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되게 좀 옛날 사람들이라서 주먹구구실 줄 알았는데 아주 과학적으로 이걸 판단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연출이 저는 되게 흥미로웠습니다. 네. K 네크로맨서 옛날에도 이 방역에 대해서 알았대요. 그쵸. 역병이 나면은 시체 같은 거를 다 태워야 되고 그런 걸 알았다고 합니다. 그렇죠. 쿼런틴이 사실 뭐 거기서 나온 거잖아요. 네, 옛날에 네, 영화에 나오기로는 뭐 4대 물어서 시체를 뭐 불태우면 안 되고 막 그렇게 나오는데 옛날에 뭐 마마 이런 전염병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런 전염병이 돌 때는 이 병이 난 곳에는 출입을 엄금해야 되고 시체가 난 곳에 모든 물건 뭐 그 이불 병장 썼던 이불 이런 것들 다 불태워야 되고 이런 것들을 알았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경험적으로 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네. 네. 그리고 네, 아무튼 그래서 문경세제를 걸어 잠궈 가지고 이 피난민들이 상주로 다 몰려오는데 이것들을 감당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상주 읍성 내에서는 네. 너무 피난민들이 많이 감당을 할 수 없어가지고 요거를 조금 더 앞에서 막아보자. 네. 우리 그 읍성 안에서 막지 말고 이 물길이 이렇게 오는 곳이 있으니까 그 다리에서 막자. 그래서 다리에서 막으려 그러는 게 이제 시즌 1의 마지막인 거죠. 그쵸.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냐면 얘네들이 이제 낮에는 잠들고 밤에는 활동을 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그 전략을 짰어요.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낮이 돼도 안 오는 거죠. 이제 해가 떠도 안 오는 거죠. 그래서 그럼 오늘은 이제 쉬어도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철수를 하려고 하는데 좀비가 멀리서 이제 달려오는 거예요. 새들이 막 이렇게 네, 네. 그래서 왜 해가 떴는데 얘네들이 활동을 하지? 에서
이제 은여가 이거는 햇빛이 아니고 온도였구나 라고 그게 1에서 나오나요? 시즌 1에서 나오나요? 뭐 아무튼 네, 깨닫게 되는 네. 거죠. 뭐 시즌 2 처음에 이제 나왔던 것 같기도 해요. 네, 시즌 2 처음에 나오는데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저는 좀 이렇게 감탄을 한 거죠. 야, 이 좀비가 꽤 그 뭐라 그래야죠? 좀비 규칙에 대해서 이걸 알아내는 과정이 되게 과학적으로 그려져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과학도 그렇잖아요. 시행착오의 과정이잖아요. 이런 줄 알았는데 좀 더 이제 면밀하게 연구를 해보니까 이거였다. 이런 거를 보면은 진짜 이게 그동안에 이제 설정이 뒤집히는 그런 반전의 매력도 있으면서 되게 좀 전반적으로 어떤 과학적 합리성과 좀 이런 것들 를 보여주는. 그러니까 이게 겨울이 돼가지고 그런 거죠. 그쵸. 겨울 이게 온도가 동지가 돼가지고 점점 내려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가다가 동지가 되면은 이 드라마를 보시면은 그 계절의 변화를 알려주는 요소들이 계속 나와요. 그쵸. 네. 처음에는 좀 뭔가 그 물도 뭐 흐르고 그러다가 좀 지나면은 눈이 쌓이고 네.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거를 좀 의도적으로 보여준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그쵸. 그것도 좀 배치를 잘한 네. 좀 약간 클레버했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그렇죠. 그래서 원래 이제 계절이 점점 겨울이 깊어갈수록 해가 떠도 온도가 충분히 올라가지 않으니까 좀비가 낮에도 계속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되게 답이 없는 거죠. 얘네들 어떻게 물리쳐야 되나 이러면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3년 전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시즌 2에서 3년 전에 외구가 쳐들어왔습니다. 외구가 쳐들어왔는데 이거를 이제 물리칠 군사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조학주 내감과 그 안현 대감이 얘기를 하기를, 조학주가 이제 이승희 의원한테 이걸 들었어요. 생사초의 존재를. 그래서 이 생사초를 가지고 죽은 자를 살려낼 수 있는데, 그럼 얘는 막 아무리 맞아도 안 죽고 아주 포악한 괴물이 된다 라고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외구를 물리치려고 합니다. 근데 병사를 그냥 죽이기는 아까우니까 수망촌이라고 해가지고 그 문둥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 있었어요. 거기서 그 사람들을 죽인 다음에 이 생사초를 써가지고 되살려가지고 얘네들 가지고 이제 외구를 물리치자 라는 작전을 펴니다. 그걸 처음에는 안양대감은 안 된다, 우리 백성들을 죽여가지고 그렇게 할 순 없다라고 하는데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해야지. 그쵸. 조학주에게. 여기서 좀 흥미로운 부분이 이제 둘의 약간 사상의 대립인데, 안현대감은 이 땅과 백성을 지켜야 된다라는 주의였고, 조학주는 나는 그런 거 상관없다. 나는 왕실과 종묘사직을 지킬 것이다. 라는 그런 가치관의 대립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안현은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작전을 수행을 하지만 너네들을 희생을 잊지 않겠다. 내가 빚을 반드시 갚겠다 라고 하죠. 그래서 빚을 어떻게 갚냐면 여기서 이제 또 아주 그 빚을 이제 그 3년 전 이야기로 나오잖아요. 네. 3년에 걸쳐서 이제 갚은 거군요. 뭐 이게 시즌 2가 어떻게 보면 그 빚을 갚는 이야기로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3년에 걸쳐서 3년이 지나서 네. 징하네요. 네, 그렇죠. 네. 지금 힐러리스님이 킹덤이 마음에 드는 게 세자 일행이 미신에 치우치지 않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판단으로 좀비의 생태와 원리를 매끄럽게 규명해내서 좋더라고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쵸.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일단은 주인공 중에 한 명이 의사잖아요. 의사고, 뭐 간호사, 의사, 그렇고 이제 의학이라는 거는 그 당시에 최첨단의 그런
과학적인 지식들이 집대성되어 있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다들 좀 합리적으로 사고를 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고, 세자도 그런 그 의녀의 말을 많이 믿어주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문경세제로 그러니까 상주, 거기가 상주인가요? 문경세제죠. 네, 문경세제로 결국은 어떻게든 이제 좀비를 막고 네. 문경세제로 이제 세자와 안현대감 일행이 가는데 거기에는 조학주가 와 있죠. 조학주가 직접 뭔가 짐을 끌고 내려갑니다. 그 짐이 뭐냐면 왕이었습니다. 좀비로 변한 왕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왕을 끌고 내려가가지고 왕과 세자를 대면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세자가 어쩔 수 없이 왕을 베어버리도록 또는 세자가 왕에게 물려서 죽도록 이 연출이 정말 좀 저는 대단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하든 이 세자는 이 궁지에 물리게 되는 것이고 근데 이 세자로서는 자기 아버지를 뵈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마음이 엄청 찢어질 것이고 그러니까 조학주로서는 최고의 복수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이 연출이 대단한데 여기서 안에서는 세자가 싸우고 바깥에서는 안현대감이 이 세자를 이제 가두고 있는 문을 열려고 가다가 총을 맞고 죽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세자는 이제 결국 왕을 베고 이제 감옥에 갇히는데 다음날 이제 안현대감한테 이 의녀가 섭이가 생사초를 써가지고 좀비로 되살려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그 좀비의 존재를 알게 된 거죠. 군대가. 그리고 또 조학주는 또 물리게 되고. 네, 조학주는 물리고. 그래서 이것도 좀 저는 감탄이 되는 연출이었는데 이 사람들을 설득을 하기 위해서 직접 시연을 한 거잖아요. 데몬스트레이션을 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자 봐라 좀비는 있다. 그다음에 왕도 좀비였다. 그래서 나는 이 역모를 깨하려고 한 게 아니고 이 조씨 가문이 우리 아버지를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설득을 하니까 얼마나 설득력이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군대를 또 자신의 편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되게 시간이 자꾸 가고 있는데 거의 끝났어요. 조금 네. 거의 끝났고 지금 뒤쪽에는 저희 아신전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아신전도 해야 되니까 네. 좀 빨리 가도록 합시다. 그러면 뒤에는 어차피 보실 거니까 거의 조금 생략을 하고 어쨌든 그 과학적인 합리성이 들어가는 부분만 조금 짚어보면은 섭이가 이 의녀가 중전에게 갖다 드리려는 그 한약재 소목이라는 한약재를 보고 중전 마마가 혹시 임신을 안 하신 게 아닐까라고 의심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시작이 이게 소목은 왜냐하면 이제 출산 후에 자궁 내에 있는 그 찌꺼기들을 이제 배출을 하거나 생리불순이 있는 이제 여성들에게 쓰는 걸로 이제 임신을 한 상태에서는 그걸 쓰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아기가 빨리 나와버리니까. 그래서 절대 쓰면 안 되는 그런 한약재인데 이거를 이제 중전이 먹는다는 거를 보고 이 합리적으로 이제 의심을 하게 되고 결국 이제 이 내선제라고 이제 중전이 관리하는 곳에서 이제 임신부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그 아들을 얻어내려고 뭔가 음모를 꾸미고 있다라는 것도 알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까 그 안현대감에게 그 조학주는 볼을 물리게 되는데 그 조학주를 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살려내기 위해서 이 섭이가 어떤 방법을 취하냐면 물에 담굽니다. 그러니까 일단 생사초가 차가운 데에 자라잖아요. 그리고 좀비들이 물을 두려워하는 거를 봅니다. 사실
그 이 좀비들은 차가운 온도에서 잘 활동을 하는 애들인데 물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좀 이상하다고 판단을 했던 거예요. 이 섭이가. 그래가지고 그러면 물을 얘네들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주악주를 아예 물에 풍덩 담가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상처에서 그 어떤 벌레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조악주가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벌레였구나 라고 하면서 이 벌레를 잡아가지고 침으로 이렇게 꽂아가지고 박제 표본으로 만들어가지고 세자한테 보여주거든요. 이 장면도 상당히 과학적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걸 보여주니까 또 세자는 그거를 잘 믿어요. 그렇구나, 납득을 해요. 이런 사실 보통 사람이면 저 좀비가 벌레 때문이라고 하면은 에이 그럴 리가 있냐 뭐 이럴 것 같은데 아주 잘 믿는단 말이에요. 이 작은 벌레 때문에 우리가 그 개고생을 했구나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 생사초의 뒤에 보면은 이제 흰 게 막 붙어 있는데 그게 벌레의 알이었고 이게 몸속에 들어가면은 이제 벌레로 부화를 해가지고 머리로 가가지고 천곡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머리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 한의사분이 분석해 놓은 게 있어요. 한의사분이 이걸 보고 여기에 나오는 이 용어는 한의학에서 이런 용어고 뭐 이런 거를 이제 분석해 놓은 게 있는데, 천곡은 이제 뇌를 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천국으로 가가지고 조정을 하기 때문에 목을 썰면은 이제 좀비가 더 이상 활동을 못하는 거고, 천국이 상한 사람이나 아니면 부패된 시신은 이제 더 이상 살릴 수가 없는 것도 그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거죠. 그래서 그까지가 밝혀진 좀비의 진실이었습니다. 시즌 1과 2에서. 그리고 이제 뭐 좀 떡밥이 남아있는 것처럼 좀 나오죠. 네, 그러니까 거기 보면은 왜 열을 가하면은, 그쵸, 왜 열을 가하면은 단백질은 원래 열을 가하면 변성되죠. 그쵸. 계란 흰자를 가열하면 굳잖아요. 굳어버리면 제대로 활동을 못합니다. 이제 단백질이라는 거는 제가 생명과라서 잠시 TMI일 수 있지만 설명을 드리면, 시간. 네, 우리 몸 안에는 히샥 프로테인이라는 것도 있어요. 히샥 프로테인이란 건 뭐냐면 열에 저항을 하는 이제 단백질인데, 그만큼 우리 몸이 왜 열이 나면은, 어린애들 열 나면 되게 위험하잖아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열이 나면은 이제 우리 몸이 항상 항상성이라고 하죠. 36.5도를 유지를 하는데 그보다 체온이 너무 높이 올라가면 단백질이 제대로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단백질이라는 거는 우리 몸에서 뭐 효소, 엔자임이라고 하죠. 효소가 보통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고, 이 효소들이 사실 우리 몸에서 가장 일을 많이 하는 그런 부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기계? 머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면 DNA를 복제를 하는 것도 이 효소가 있어야 되는 거고, 신체 일부분도 다 단백질이잖아요. 그쵸. 근데 뭐 그런 것보다는 이 몸의 기능을 유지를 하는데 가장 필수적인 부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뭘 먹어가지고 그걸 소화를 할 때도 다 효소가 필요하고, 모든 몸의 이 대사를 하는데 그 효소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단백질이 변성이 되어버리면 그 효소들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게 돼서, 그래서 그 히샥 프로테인이라는 게 뭐냐면 이 효소가 열에 의해서 변성이 되는 거를 어느 정도 막아주기 위한 단백질이에요. 단백질을 단백질로 좀 보호를 하는 건데. 어떻게 하죠? 신기하네. 네, 그거를 좀 작동 원리가 뭐 알려져 있는 건가요? 그쵸. 구조랑 뭐 이런 거 다 알려져 있죠. 네. 열을 먼저 흡수 안 하게가? 그것까지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단백질의 구조를 좀 더 튼튼하게 만들고요. 사실 단백질이라는 것이 이 형태에 의해서 그쵸, 효과가 나타나는 거니까. 네. 퍼즐 조각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만났다가 떨어졌다가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네들이
사실은 그런 유연한 게 사실 이 기능에 되게 중요한데, 그런 걸 좀 유지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이 희시약 프로테인들이. 네. 이게 열을 가하면은 이렇게 생겼던 게 열을 가하면은 이렇게 막 이렇게 찌그러져가지고 네. 이제 원래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뭐 이렇게 활동을 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활동이 안 되니까. 그쵸. 그게 이제 열을 가하면은 고장 나는 이유인 네. 거죠. 네. 우리가 그 생물이 고장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래- 이제 계란에 들어있는 단백질들도 뭔가 이렇게 실처럼 생긴 애들인데 이게 열을 가하면서 얘가 막 꼬부라져가지고 지네들끼리 막 이렇게 엉켜가지고 고체화가 되는 그런 좀 그렇겠죠. 그렇죠? 저는 뭐 네. 그 정확히는 뭐 모르겠- 계란 단백질의 뭐 정확한 구조는 잘 아, 모르지만, 네. 비슷한 어쨌든 얘네들이 원래는 액체 상태였는데 얘 고체가 되면 더 이상 활동을 못 하겠죠. 그래서 그런 배경 지식을 말씀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좀비 바이러스가 이 벌레가 가열을 했을 때 더 전염성이 높아지고 뭔가 더 활발해진다는 거는 사실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심지어 펄펄 끓였는데 펄펄 끓여가지고 고깃국이 될 정도로 끓였는데도 단백질이 살아있다는 거는 심지어 촌충이었잖아요. 그쵸. 촌충 끓이면은 대부분 죽는데. 그쵸. 네. 돼지고기를 잘 익혀 먹으라는 거 그거잖아요. 음. 기생충이 있을까봐. 네. 물론 요새는 기생충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래서 그 부분이 미스테리다. 그 부분이 이제 시즌 3에서 뭔가 떡밥이 풀리지 않을까라고 사람들이 기대를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이제 픽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픽션적 허용이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요. 네. 그런 부분이 좀 메인 떡밥 중에 하나고요. 이게 뭐 제가 생각해 보기로는 예측해 보기로는 네. 촌충에 의해서 바이러스가 그 좀비가 되는 거는 사실 아니다. 가 제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럼 뭐에 의해서 될까요? 뭔가 알에서 나오는 성분에 의한 게 아닐까. 왜냐면은 네. 원래 좀비한테 물린 사람 좀비가 안 되잖아요. 네. 그냥 죽기만 하고. 네. 그게 뭐냐면은 그냥 촌충에 감염되는 게 아닐까 그거는. 촌충에 감염되는 거지. 이 인당열에 침을 맞은 사람은 그 뭔가 알에 들어있는 물질이 몸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돼버린 거고, 그 사람이 물면은 이제 좀비가 되지 않는 이유는 그 물질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물질이 뭔가 열을 받았을 때 뭔가 구조가 바뀌면서 네. 그렇게 돼버리는 게 아닐까. 네, 비설입니다. 네. 뭐가 됐든 간에 네. 이 단백질일 텐데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단백질도 네. 악성 단백질, 병원성 단백질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나요? 열가해도 없어지지 않는 그 단백질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광우병 뭐 프리온 뭐 네네, 그거 프리온, 얘기하시는 네, 프리온. 거네요? 그거는 그 열을 가해도 얘가 사라지지 않는데요. 그게 없어지는 게 뭐 거의 3,400도에 해당하는 고온에 뭐 달궈졌을 때만 얘가 활동을 중지하게 된다 이렇다고 하던데요. 이게 300도까지는 아니고 133도. 네, 100도 이상의 열에 보통은 파괴가 되는데 변형 프리온은 섭씨 133도 열에서 20분간 버틴다고 합니다. 물은 100도에서 끓으니까요. 물 속에 넣으면 100도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뭐 가능성이 있을 것 같긴 하네요. 프리온이라는 것은 이제 단백질이잖아요. 네. 생명체가 아니라 단백질인데 네. 얘가 병원성 있는 주변 단백질을 전부 다 변성시켜 버리는 그런 단백질을 말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뭐 뇌에 들어가거나 하면은 뇌에 있는 단백질들이 변성이 되면서 뇌 구조가 다 이제 망가져 버리는 그런 게 이제 광우병이라고 알고 있는데 뭐 프리온일 가능성도 있고요. 네. 그렇겠네요. 네. 그리고 힐라리스 님도 프리온인가? 뭐 이렇게 네, 얘기를 네. 하셨고요. 그 다음에 또 떡밥이 이 생사초는 그러면 맨 처음에 누가 재배를 하고 지금 보면 우리나라 전체에 이제 퍼져 있는 걸로 나오는데 누가 이렇게 퍼뜨렸을까?
라는 게 떡밥이죠. 지금 보면 이제 아신일 가능성도 있기는 한데, 아신도 보면은 그 폐사군이라는 그 지역 안에서 어떤 국시당이라는 곳에 벽에 그려져 있는 걸 보고 이 생사초의 존재를 알았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 그림을 그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럼 그건 누가 그렸는가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알츠하이머, 헬라니스님이 네, 알츠하이머도 뇌에 그 아밀로이드 베타라고 해가지고 좀 변성 단백질이 쌓이는 거죠. 근데 그게 이 치매가 치료하기 어려운 이유가 걔가 원인인지 결과인지 아직 몰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네. 그러니까 걔네를 없앴을 때, 그러니까 원인이라면 걔네를 없애면은 치료가 돼야 되는데 걔네를 없애도 이 증상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그럼 결과인가? 라고 보면은 또 그건 또 정확히 그런 건 또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정말 그리고 치매가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것은 프리온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잖아요. 왜냐면은 이게 프리온은 아닌데, 네. 정확히 프리온은 아닌데 그냥 이제 뇌 속에 있는 외부로부터 뭐 감염되거나 그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건 아니죠. 프리온 감염의 유명한 사례는 그 인육을 먹은 사람들 있죠. 그 인육을 먹는 풍습이 있는 식인종? 네. 네. 그러니까 뭐 사람을 이렇게 사냥해서 잡아먹는 게 아니고 그 죽은 사람을 먹는 게 장례 의식인 그런 그 원주민들이 있었는데 네. 그 사람들이 막 다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 그게 왜냐면은 프리온에 의해서 죽은 사람을 또 먹어가지고 그 사람이 또 프리온에 걸리고 이러면서 이제 다 죽는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럴 수 네. 있겠네요. 뭐 호주인가 그 태평양 쪽에 있는 뭐 그런 섬나라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그래서 아무튼 네. 그래서 뭐 아까 말씀하신 거랑 그 생사초에 왜 생사초에만 그 알이 자라는 것일까? 뭐라던가 생사초 자체의 성질은 뭘까? 라는 것도 사람들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벌레는 알겠는데 생사초 자체도 뭔가 기능이 있는 게 아닐까. 그다음에 왜 생사초에만 이 알이 자라느냐? 그다음에 이제 알을 이제 짓이기는데 그래도 이제 벌레가 살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건 왜 그럴까? 뭐 이런 등등의 근데 그거는 곱게 안 갈면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이거 알 가는 거 상당히 어렵지 않나요? 그러니까 알이 겉으로 보는 그 알보다 더 작겠죠. 그쵸. 아마. 그게 알집인 거겠죠. 네, 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나오는 떡밥이 이제 어린 왕, 어린 왕이 이제 팔에 이제 물렸는데 이제는 왕이죠. 이제는 왕인데 갓난아기 때 이제 팔에 이제 좀비가 팔을 물었는데 이걸 이제 물에 놔뒀더니 서비가 이제 물에 넣었죠. 그 벌레가 빠져나갔대요. 그래서 얘는 좀비가 아니니까 살려주세요 이랬는데 얘가 이제 좀 컸는데 보니까 이렇게 안에 뭐 벌레가 좀 기어 다니는 듯한 그런 묘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벌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정신을 유지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벌레가 곧 얘를 그러니까 원래는 알 상태로 그 몸 안에 있다가 깨어나가지고 얘를 곧 이제 조정을 할 것인지 뭐 이런 게 다 떡밥입니다. 아니면 뭔가 또 반전이 있을 수 있어요. 그쵸. 약간 이 벌레에 의해서 면역이 돼버린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좀비에 의해 면역이 돼버렸다든가. 어릴 때 물리면 면역이 생긴다. 뭐 이런 거. 예방접종처럼. 네. 그럴 수도 있죠. 네. 아니면 나중에 막 좀비들의 왕이 되는 거 아니에요? 좀비를 끌고 다닐 수 있어. 이 왕이 막 이렇게 명령하면은 좀비들이 막 말을 듣는 거죠. 아주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네. 재밌겠네요. 네. 그래서 아신전 얘기를 하면요. 네. 뭐 시간이 많이 갔지만 아신이 마지막에 나옵니다. 시즌2 마지막에 전지현이 탁 등장을 해가지고 갑자기 막 기타 리프가 막 바라바라바라 이렇게 나오면서 이 북부에서 약간 좀비들을 키우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묘사가 나오면서 끝나요. 그래서 아신전은 시즌 1으로부터 10년 전 정도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신은 여진족이죠.
네. 여진족인데 조선에 기화를 해가지고 살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했죠? 그 네, 아무튼. 성저야인입니다. 네. 성 아래에 사는데 야인인 거죠. 야인하니까 그거 생각나네요. 그 왕자의 게임 생각나네요. 왕자의 게임에 야인 나오잖아요. 와일드니스인가 뭐, 예. 와일드링인가? 예. 그 성저 야인이라고 해가지고 이 여진 그 사군육진이라는 걸 먼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군육진 역사기 시간에 배우셨죠. 네. 네. 그래서 그 북부의 우리 영토를 이제 압록강과 두만강 네. 유역까지 이제 확장을 하기 위해서 거의 사군이랑 육진을 만들었는데 그 여기에 나오는 이제 폐사군이라는 게 그 사군이 없어진 그 구역을 이제 폐사군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성저 야인은 그 압록강 유역의 그 국경을 지키기 위해서 여진족을 우리나라 조선 땅에 살게 하고 대신에 얘네들이 이 그 국경 너머의 그 여진족들을 좀 감시를 하거나 염탐을 하거나 요런 것들을 시키는 요런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저 야인들이 여러 부락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번호부락이라는 곳에 아시는 살고 있고요. 그래서 뭐 줄거리는 뭐 그래요. 이 아신이 일단은 조범일이 모든 만학의 근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파저위 여진족들을 이제 당시에는 파저위라고 불렀나 봐요. 그래서 파저위들이 이 폐사군에 몰래 숨어 들어와가지고 거의 산삼을 캐려고 하다가 이 조범일한테 죽임을 당합니다. 15명인가 16명이 죽임을 당하는데요. 감히 우리 해원 조씨 가문의 산삼을 탐해? 이러면서 막 이렇게 다 싸죽였죠. 근데 이게 자칫하면 외교적 문제로 번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조선군에서는 이게 호랑이 소행이다 라고 하기 위해서 호랑이 뭐 사냥도 하고 뭐 이렇게 됩니다. 여기 조범일은 얘가 조범일이었군요. 네, 조범일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약간 떡밥이라고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 산삼이라고 하는 게 정말 산삼일까? 아니면 생사초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폐사군이 100년 동안 사람이 못 들어가도록 이렇게 좀 결계가 쳐져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안에 아주 귀한 게 이제 있다는 식의 뭐 그런 묘사였는데 이게 정말로 그런 산삼일까? 아니면은 그 안에서만 자라는 뭐 생사초였을까?라고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왜냐하면 그 폐사군 안에 그 국시당에 가가지고 그 어린 아신이 생사초의 존재를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뭔가 생사초를 재배를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호랑이 짓이라고 얘기를 하려다가 여진족이 안 믿죠. 안 믿어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그 북쪽을 지키고 있던 민치록이 얘기를 합니다. 딜을 합니다. 그래, 너네 말대로 호랑이는 아니야. 근데 번호부락이라고 걔네 우리 성 밑에 사는 걔네들 짓이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번호부락 꼬리 자르기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이 번호부락이 몰살을 당하죠. 사실 이 민치록과 이 번호부락은 좋은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었고 번호부락의 그 족장이라고 하나요? 그 대장인 그 아신의 아버지는 이 사람들이 우리가 계속 좀 도와주면은 언젠가는 우리에게 벼슬을 줄 것이다라고 굳게 믿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호랑이가 이 사람들을 죽였다라고 이제 소문을 퍼뜨리러 강까지 건너갔었는데 근데 이제 배신을 한 거죠. 그래서 아신이 근데 그건 모르고 민치록한테 가가지고 저희 마을이 다 몰살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뭐 제가 어떤 짓이든 할 테니까 뭐 복수를 해주십시오 라고 빌면서 이제 민치록은 저 아이를 거두어라 해가지고 근데 저는 거두어라 해가지고 좀 잘 대해줄 줄 알았더니 돼지우리에 넣죠. 그래서 돼지우리에서 좀 살도록
합니다. 그래서 아신이 온갖 허드렛 일을 하면서 이제 거기서 자라나는데요. 자라나면서 화를 연마를 하죠. 그래서 요즘 마침 양궁이 핫하니까 네, 화를 연마를 하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전사로 자라나는데 나중 이렇게 아신이 문득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그때 당했던 이유를 내가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를 배신해가지고 그런 것 같다. 조선이 우리를 배신해서 그런 것 같다. 라는 거를 어릴 때 그 파저위 그 시체에 꽂혀있는 그 화살을 봤어요. 화살을 봤는데 그 깃이 되게 화려했거든요. 근데 우연히 그 조범일이 가지고 있는 화살의 그 화살통의 깃을 보니까 똑같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호랑이가 물어 죽인 게 아니고 이 조선인이 조선인이 죽이고 그 우리한테 덮어 씌웠구나라고 의심을 한 다음에 직접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문서에 진짜 그렇게 적혀 있던 거예요. 우리가 이 번호부락 하나를 희생시켜가지고 원래는 호란이 일어날 뻔했는데 이 여진족이 쳐들어올 뻔했는데 그거를 잘 살려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아신이 완전히 이렇게 헷가닥 해가지고 모두에게 이제 복수를 합니다. 사실 아신이 이제 거기서 이제 그런 천한 대우도 받고 그 또 병사들이 또 아신을 이제 성적으로 또 학대를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부글부글 하지만 그래도 우리 마을의 복수를 위해서 참고 있었는데 사실은 내가 복수를 할 대상은 이놈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주 이제 그 생사초를 가지고 얘들한테 복수를 합니다. 이 좀비화를 해가지고 그 막사가 완전히 생지옥이 되죠. 근데 여기서 좀 이렇게 사람들이 또 떡밥이라고 생각을 했던 게 처음에 나오는 게 일단 사슴이 생사초를 먹어요. 근데 먹고 좀비가 돼요. 그 좀비가 된 사슴을 호랑이가 먹어요. 근데 이 호랑이가 또 좀비가 돼요. 그래서 원래는 이 끓인 이 생사초를 먹어야 전염이 되는 거였잖아요. 근데 지금 노루를 잡아먹는 호랑이가 이제 그러니까 좀비가 되는 걸 보니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근데 또 이제 사실 인간이 좀비를 생으로 먹어본 적은 없잖아요. 그런 묘사는 안 나왔으니까 그래서 어떤 것일까라고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된 것일까라고 궁금해하고 있고요. 아니면 생사초가 네. 노루 위에 소화가 다 안 돼가지고 남아있던 거를 네. 호랑이가 먹었다. 그럴 수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아신은 과연 2차 감염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을까? 네. 근데 그 막사에서는 그럼 2차 감염은 없었던 건가요? 그렇죠. 없었던 것 같죠? 그래도 그렇게 되는구나. 하긴 이제 그 아신이 계속 이렇게 화살로 죽인 다음에 부활시키고 죽인 다음에 부활시키고 이렇게 화살로 했으니까. 막 이렇게 썼죠. 그래서 그렇게 아신의 복수극 또 이제 아버지가 또 여진족한테 막 끌려가가지고 사실은 엄청나게 이제 고문을 받고 있었다는 거를 이제 뒤늦게 알게 돼가지고 그럼 복수심에 사로잡힌 그런 아신이 내가 이 조선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죽이겠다 라고 결심을 하면서 끝납니다. 그래서 제가 막 찾아보니까 이 돼지라는 게 좀 중요한 키워드로 나온다라는 게 나왔는데 아신전에서 보면은 아신이 돼지우리에 살게 되죠. 그 다음에 그 아버지가 이제 손발이 다 잘리고 근데 계속 이제 밥은 이제 억지로 먹여가지고 계속 살려놓는 인간 돼지라는 그 형을 봤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돼지라는 키워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아신이 이제 활을 이제 좀 연습을 할 때 멧돼지를 가지고 사냥을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돼지라는 키워드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또, 그 아까 김은희 작가가 얘기를 한 것처럼 그 돼지라는 거는 또 어떤 왕성한 식욕의 상징이기도 하니까 좀 배고픔이라는 그 키워드랑 또 일맥상통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네. 그래서, 이 민치록이 원래 시즌 1, 2에서는 되게 정의로운 캐릭터로 나오는데 이 아신전에서는 이 아신의 부족을 배신한 그런 사람으로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좀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어떻게 보면 또 입체적인 그런 캐릭터를 구축을 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신을 지지하느냐 안 지지하느냐로 또 사람들이 또 갈리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아신을 응원하는 쪽입니다. 네. 근데 아신이 마지막에 되게 좀 약간 소름 끼치는 그런 흑화를 한 걸로 나오죠. 그러니까 그 죽은 마을 사람들에게 다 생사초를 넣어가지고 좀비화를 시켜가지고 살려두고 있었고, 여기다가 이제 그 병사를 먹이로 주는 그런 장면이 마지막에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좀 이렇게 소름 끼쳐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아신이 과연 이 세자 일행을 만나가지고 이 사람들하고 대립을 할 것인가, 아니면 같은 편이 될 것인가, 요것도 이제 시즌 3의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되게 좀 길게 얘기를 해버렸네요. 네. 공상님은 이제 킹덤 어떻게 보셨나요? 좀 장르 자체가 네, 약간 조합이 신기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좀 셀링 포인트지 않았나. 그리고 스토리도 보면은 복선 같은 게 회수가 아주 확실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뭐 무영이라는 그 세자의 그 측근이 배신자였다라는 것도 이제 중간에 자기 아내를 이제 중전의 그 사가에 맡기는 부분부터 해가지고 빌드업이 좀 착실하게 됐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생사초의 성질, 좀비의 성질에 대해서도 이게 그냥 뭐 좀비니까 그렇지, 좀비니까 이렇지가 아니고 각각의 논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논리들이 아주 짜임새 있게 또 스토리가 전개되면서 스토리 그 극중의 반전과 더불어 가지고 밝혀지는 그런 부분들이 참 아주 철저하게 짜여진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콩땅콩님이 그 아신이 복수자에서 조커로 변해가지고 짜게 식었다라는 지인의 감상이 있었다고 하시네요. 그러니까 그게 근데 그 좀 감정적으로는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힐라리스님은 개인적으로 영상미가 참 대단했다. 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영상미가 완벽에 가깝다. 그렇죠. 영상도 아주 유려하게 찍었죠. 원투도 그렇고 아신전도 그렇고 정말 우리나라에 이렇게 아름다운 곳들이 있었구나 싶을 정도로 물론 이제 거기서 좀비 아포칼립스가 벌어지긴 합니다만은 아주 아름답게 찍힌 것 같습니다. 몇몇 캐릭터의 연기도 훌륭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무영 씨, 네, 그 배우분이 누구시죠? 유명한 분인데. 네, 유명한 분이죠. 네, 그분이 굉장히 다양한 캐릭터로 연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분이 김상호 배우님. 네, 그분이 악역으로도 많이 나오는 것도 많이 봤고, 네, 약간 그 악역 중에서도 약간 살인마 캐릭터 이런 걸로 나오는 것도 봤고, 그 다음에 좀 약간 덜 떨어진 악당으로 나오는 것도 봤고, 그 다음에 그냥 동네 아저씨로 나오는 것도 많이 봤고, 뭐 약간 그 일일 드라마 이런 데서도 배웠던 것 같은데, 이게 또 이번 드라마에서는 선역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좀 약간 복합적이면서도 좀 재밌는 캐릭터로 나왔잖아요. 네. 그게
그 옛날에 그 태조 왕건인가? 거기 뭐 고려 시대 다루는 건가? 거기서 네. 그 강철검 만드시는 그분 아세요? 저는 그걸 안 봐가지고. 안 보셨어요? 네네. 그 맨날 강철검 찾아다니는 아저씨 있는데 이분도 유명한 배우인데 사극에 많이 나오시는 그분이 떠올라가지고 약간 그 추억의 약간 옛날에 그 어릴 때 사극 보던 네. 사극이 굉장히 좀 TV에서 많이 나오던 때가 있었잖아요. 네. 그런 느낌도 많이 들고 그래가지고 몇몇 배우분들 그리고 그 류승룡 배우님. 네, 류승룡 배우님 진짜 엄청 카리스마 있게 연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와, 나라도 저런 인물 앞에 있으면은 되게 맥을 못 추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카리스마가 대단했죠. 그래서 류승룡 배우님도 코믹 연기도 엄청 잘하시는데 또 이렇게 진지한 그런 악역 연기도 정말 잘하셔가지고 되게 놀랐어요. 그리고 그 안현대감 연기하신 아, 허준호 배우님. 네. 뭐 허준호 배우님은 뭐 명불허전이죠. 네, 다 연기가 뛰어났다. 맞아요. 네, 연기가 뛰어나고 그 다음에 근데 몇몇 그 약간 그 몇몇 배우분들의 연기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뭐 비판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쉬운 점 네. 있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그렇게 거슬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배두나 배우님의 연기가 좀 튀었던 것 같긴 해요. 네. 발성 톤을 힐라리스님이 언급해 주셨는데 네. 발성 톤이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았던 것 같긴 했어요. 네. 사실 뭐 이게 완벽하게 어떤 고증을 거쳐야 되는 실제 역사를 바탕으로 한 거라기보다는 약간 대체 역사물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또 사실 우리가 정확한 그 시대의 말투를 모른대요, 사실은. 뭐 모르긴 하죠. 네, 근데 저희가 보고 접한 그런 어떤 TV로 보고 접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좀 프리한 가운데에서도 그 배두나 배우님의 그 발성이나 이런 연기가 특히나 좀 튄 느낌이어가지고. 뭐 저는 배두나 배우님만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 조범팔 네. 연기하신 배우님의 발성도 좀 약간 현대적인 느낌이 많이 나는. 그 캐릭터는 그래도 뭐. 네네, 뭐 그 캐릭터는 캐릭터성이라고 볼 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리고 그 중전마마 연기하신 네. 그분이 누구죠? 그분은 시즌 1 때는 호평을 받았는데 시즌 2에서는 또 호평을 받으셨다고 하네요. 네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근데 제가 그 개비조 씨죠. 네. 개비조 씨 연기하신 김혜준 배우. 네. 그분을 저도 처음엔 되게 어색했거든요. 근데 보다 보니까 지금 보다 보니까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네, 지금 네. 다시 보니까 그렇게 뭐 어색한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근데 대사 자체도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대사 자체가 좀 현대적인 어휘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간 것 같기도 해가지고 좀 엄격하게 그런 사고풍으로 하지는 않았지 않나라는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어쨌든 뭐 저는 일단은 그게 몰입이 깨질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좀 약간 그 어색하다고 느낀 적은 좀 있었어요. 예를 들어 그 마지막에 네. 조범팔이 영의정이 되잖아. 좌의정인가? 뭐 아무튼 높은 관직에 오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세자전화를 부르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너무 친구 부르듯이 전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거기서 좀 약간 보통은 좀 근엄하게 불러야 될 것 같은데 네. 너무 이렇게 친구 부르듯이 전화 이렇게 불러가지고 좀 저는 좀 약간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뭐 네.
그 스토리나 뭐 네. 떡밥 회수, 그다음에 영상미 그런 부분들, 사운드, 노래 그 BGM도 진짜 좀 약간 그 안 어울리는 것 같으면서 찰떡인 그런 사극임에도 불구하고 막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기타 리프라던가 뭐 락 같은 음악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굉장히 좀 찰떡인 노래들을 많이 쓴 것 같고 분위기에 그렇게 좀 안 어울리지도 않는. 네. 그러니까 그 사극풍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좀 잘 어울리는 그런 배경 음악들을 잘 쓴 것도 좀 좋았고. 그다음에 뭐 연출 같은 것도 훌륭해서 그런 네. 것들이 충분히 덮을만했다. 네. 그리고 저는- 연기가 네. 그 뭐 표정 연기 그런 거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발성의 문제잖아요. 네. 그게 그래서 그 서양의 시청자들이나 뭐 우리나라 말을 잘 모르는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뭐 그런 부분이 별로 이렇게 거슬리지 거슬리지 않았다고요? 않았다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그 보면 일본어 더빙이 있어요. 일본어 더빙이 있고 이제 영어 더빙이 있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번 보셔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재밌네요. 네. 그래서 네. 그럼 여기까지 얘기를 해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시즌 3가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너무 기대가 됩니다. 지금 촬영 중인 건가요? 촬영이 끝났나요? 끝났을 것 같은데요, 왠지. 근데 그거를 뭐, 그러게요. 제가 그걸 찾아볼 생각을 못했네요. 일단 킹덤 애니메이션이 나오네요. 검색하니까. 생사 초에는 더 큰 비밀이 있다. 음. 라는 걸로 끝났잖아요. 시즌 네. 2가. 네. 그래서 참 그 부분이 좀 기대가 됩니다. 그러게요. 언제 나오지? 시즌 3? 근데 사실 네. 아신전이 시즌 3를 위한 어떤 프리퀄이기 네. 때문에 곧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7월 25일에 기사가 있네요. 어떤 기사가 시즌 있나요? 3와 차기 시리즈 방영일 여부는 음, 라고 해가지고 나온 기사가 있는데 네. 올해 하반기부터 촬영이 된다. 아, 그래요? 아니 잠시만요. 세자전은 촬영이 시작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킹덤 시즌 3 방영일은 현재까지 비정. 아직 촬영을 안 했나 보네요. 아, 킹덤 시리즈의 두 번째 외전인 킹덤 땡땡 세자전이 방영된다. 이게 올해 하반기부터 촬영이 된다. 라고 하네요. 그럼 시즌 3는 그 다음에 나오겠네요. 그렇네요. 세자전 나오고, 그러니까 이 프리퀄 같은 이런 영화 한 편짜리 작품이 하나 더 있고, 그게 이제 세자전이고, 그 다음이 시즌 3가 될 것이다.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아, 되게 기다려지네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까먹고 있으면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킹덤 아신전, 그 다음에 킹덤 1, 2 복습을 해봤습니다. 아신전은 아마 최근에 보셨을 테니까 기억이 많이 나실 거고 1, 2 혹시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께 저희 이 줄거리 얘기하는 방송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길어졌네요. 네. 오연자포 장면, 그게 그거죠. 상주 그 거기서 막을 때 포 쏘는 장면 말씀하시는 거죠? 힐라리스님이 방금 오연자포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안 그래도 저도 찾아봤더니 그 전주 국립박물관에서 오연자포의 고증에 대해서 탐구한 영상이 있어요. 유튜브에. 그래서 이것도 제가 같이 링크 걸어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실제 유물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좀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이게 원래는 이렇게 작동을 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오연자포가 이제 통이 5개 있는 거였죠. 총통이 이게 5개 있어가지고 네. 5발이 따다당 이렇게 나가는 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은 기관총의 좀 전신? 전신.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면 저희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 방송 어디서 들으실 수 있나요? 저희 방송 팟빵, 파티, 아이튠즈 팟캐스트 그리고 유튜브에서 들으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SNS에서 저희가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그 다음에 트위터에서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저희가 그거 얘기하려고 했잖아요. 어떤 거요? 이서영 작가님. 아, 네. 이서영 작가님과 저희가 녹음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와 아주 영광스럽게도 저희가 네. 또 SF 작가님을 모시고 연이다. 네 녹음을 할 예정인데요. 그건 아마 그 환경상 저희가 이제 서울로 원정을 가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라이브는 못할 것 같고요. 네, 녹음을 해가지고 아마 올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서영 작가님이 최근에 나온 책 유미의 연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시고 혹시 작가님에게 그 질문하고 싶으신 그런 질문들이 있으시면 저희 뭐 팟빵 댓글이든 뭐 파티든 뭐 유튜브든 아니면 저희 메일도 있잖아요. 아니면 저희가 뭐 구글 폼 같은 걸 만들까요? 구글 폼을 만들어도 괜찮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뭐 어디 저희가 생방이 네. 노트북을 들고 가면 안 되나요? 생방 네. 아니면은 뭐 휴대폰으로라도. 일단 네. 와이파이 사정이 어지간히 좋아야 될 것 같기는 한데요. 뭐 한번 고민은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녹음은 9월 5일 날 아마 할 예정이고요. 네. 한 달 뒤. 낮에 아마 할 예정이고 한번 정확한 게 결정되면은 공지를 드릴 거고요. 일단은 질문을 많이 올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다음 주에 또 다시 단신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봐요.